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문제부터 체크해 볼게요. 핵심 체크 1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유배 생활에서 느끼는 벌써 틀렸다 그죠? 네, 만흥은 유배 문학이 아니었어요. 만흥. 흥이 나요. 어디에서? 자연에서. 그래서 쓸쓸한 마음도 틀렸고요. 2번.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춤과 효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효의 가치는 나오질 않아요. 맨 마지막 수에서 임금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충을 굳이 찾자면 찾을 수는 있지만 효의 가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3번. 자연에 묻혀서 지내는 즐거움과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 이거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나의 분수에 만족한다. 안분지족이고요. 그럼 앞에 거는요. 자연에 묻혀서 지내는 즐거움. 여러분이 즐거움에 주목하시면 돼요. 안빈 낙도. 안빈 낙도랑 안분지족이랑 헷갈릴 수 있어요. 두 개가 어쨌든 둘 다 자연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며 지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구분하는 포인트가 얘예요. 즐거움. 즐거움이라는 말이 있으면 즐거울 낙자가 들어가는 안빈 낙도, 락이라고도 하고 낙이라고도 읽거든요. 안빈 낙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수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 안분지족, 분수에 맞는 안분지족, 만족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빈 낙도와 안분지족이 들어가 있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속세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벌써 틀렸다 그죠? 좌절하지도 않았고요. 인생 무상도 느끼지 않았어요. 1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2번. 이수의 보리밥 풋나물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보리밥의 풋나물. 네, 소박하다 그죠? 소박한 생활 하셔도 되고 안빈 낙도의 삶 하셔도 됩니다. 둘 다 돼요. 그남은 요냠은 일.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그 밖에 다른 일이었어요. 이 일은 네, 속세의 일, 세속적인 부귀영화입니다. 계속 보실게요. 제4수에서 화자가 삼공보다 만승보다 낫다 이런 말도 했고 서부호유가 약돋더라 이렇게 소부호유의 예를 들면서 속세의 삶보다 자연 속에서의 삶이 월등히 낫다는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다. 오이죠. 이제 실전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 실전 문제는 우리 학습 자료실에 제가 풀이 파일도 올려놨는데 그 프리 파일에 보시면 하나하나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그걸 보시면서 모의고사 대비도 할 겸 선지 하나하나를 분석하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적절한가? 왜 적절하지 않은가? 이 근거를 본문에서 하나하나 찾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절대 안 틀리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자문자답의 형식이래요. 자문자답의 형식 있었나요? 있었어요. 자문, 스스로 묻고 자답, 스스로 대답한다는 건데 묻고 답하는 게 나오면 자문자답의 형식이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자문자답의 형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일단 물어보는 표현이 있어야 해요. 서리법이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두 군데나 있었어요. 눈치채셨나요? 제 사수에 만승이 이만하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종장에 비길 곳이 없어라 라면서 만승보다 자연이 더 좋아 라고 답을 했고 그리고 육수에서도 내 분으로 누웠느냐 내가 자연이 좋다는데 내 분으로 누웠느냐 나의 이 분수로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거니?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임금 은혜다. 네,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자문자답의 형식이에요. 우리 항상 문학 문제에서는 이렇게 1번 문제로 표현상의 특징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거 틀리시는 분들은 꼭 틀려요. 그래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작업을 귀찮아도 꼭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문자답의 형식, 이런 여기 선지에 나오는 용어들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매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자문자답의 형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게 자문자답의 형식이래요. 이게 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추측과 그리고 해설에서의 나타나는 게 맞지 않다면 이걸 맞춰가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제 4수와 제 6수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자문자답의 형식이었어요. 그러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했으니까 당연히 의미가 강화되고 강조되는 것도 맞겠죠. 1번은 적절합니다. 2번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벌써 틀렸어요. 역설법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 자체는 맞아요. 역설법을 쓰면 강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 두 개의 이 말 자체는 맞는데 우리 작품에 만흥이라는 작품에 역설적 표현이 없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도 볼게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법. 이거 무슨 법이에요? 의인법이죠. 일단 의인법이 사용이 돼야 하고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대요. 어디에서 의인법이 사용이 됐을까요? 제3수에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외를 바라보니 라면서 먼 외, 먼 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산이 말씀도 웃음도 나에게 말하지도 웃지도 하지 않지만 나는 못내 좋아한다 라는 말이 나왔었죠. 산이 말하고 웃는데요. 이거는 의인법이 맞고요. 산을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친근감을 드러내는 것도 맞아요. 이렇게 찾으실 줄 알아야 돼요. 4번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비교법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비교법 나왔었죠. 자연과 속세의 대상들을 비교했었어요. 만승, 삼공, 얘네들보다 자연이 더 좋다라고 비교해서 자연을 좋아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주제의식을 드러낸 거 맞습니다. 5번 감탄형 종결어미 영탄법이네요. 이걸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감탄형 종결어미 어디에 있을까요? 뭐뭐 도다 또는 뭐뭐 노라 이렇게 끝나면 네, 그게 감탄형 종결 어미였거든요. 제 3수에 네, 뭐, 못내 좋아하노라 이렇게 노라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한번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번 한번 보실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어리고 혐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어리석은 시골 사람. 그죠? 네, 어리석고 어리석은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화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제5수에 내 성이 게으르더니와 같은 겸손의 표현이다. 맞아요. 어리고 혐은 겸손의 표현 맞고요. 내 성격이 게으르다. 이것도 일종의 겸손의 표현 맞습니다. 일단 게으르면 과거 급제를 할 수가 없겠죠. 공부를 안 하니까. 그죠? 네. 1번은 적절하고요. 2번 바위 끝 물가는 여기가 어딘데요? 자연이죠. 화자가 풍류를 즐기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제6수의 강산과 유사한 의미다. 바위 끝 물가도 자연, 강산도 자연, 자연의 한 부분인 바위와 물가와 강산으로 자연인 전체를 나타내는 거 이거 무슨 법이었어요?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거.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 비유하는 거 대유법이었습니다. 2번도 적절하네요. 3번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먼 산을 바라보니 여기서는 화자가 잔을 들고 앉아서 임금님을 그리워한다? 여기가 틀렸네요. 네, 임금님을 언급하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 수에만 네, 역군은의 의미가 나왔었고 그 외로는 아니에요. 제6수에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임금님의 은혜를 아무리 갚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산을 보아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4번도 볼게요. 소부허유. 이 두 사람은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었는데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은거한 숨어서 지냈던 대표적인 인물들로 제사수의 삼공과 만승을 거부한 사람들에 해당한다. 기억나시죠? 그 허유한테 어 그 왕이 와가지고 너 내 다음 왕이 되라 했는데 아 더러운 말 들었어 이러면서 귀 씻었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만승이 왕이잖아요. 이걸 거부한 거 맞습니다. 5번 강사는 여기가 어디라고요? 자연이에요. 현재 화자가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제5수의 인간 만사 여기는 속세였죠.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는 대조적인 공간 맞습니다. 2번의 정답은 3번.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번 볼게요. 만행에 나타나거나 화자가 언급하는 공간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속세와 자연이다. 대립되는 공간이네요. 둘 중에서 속세가 부정적인 공간, 자연이 긍정적인 공간입니다. 한번 볼게요. 1번 남들, 이 사람은 금오른 남들이에요. 네, 일수에 나왔던 금오른 남들은 나의 자연에 살고자 하는 화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웃는 것이군. 이 웃음은 비웃음이었죠. 네, 1번 맞습니다. 2번 그남은 요냠은 일, 이거 속세의 일이었다. 그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일, 입신양면하는 일, 속세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거는 가와 관련된 일, 속세와 관련된 일로 화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군. 맞아요. 우리 화자는 부를 줄이 있으랴. 내가 부러워하겠냐? 안 부럽다. 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합니다. 3번 누구셔? 에서 누가, 누구는, 누군가가 할 때 누구는 나와, 나에 대한, 자연에 대해서 화자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군. 그쵸? 누구셔? 이 누군가가 뭐라 그랬냐면 삼공보다 낫다. 삼공보다 자연이 낫다 라고 했는데 우리 화자는 한술 더 떠서 아니야 삼공보다 나은 게 아니라 임금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 맞습니다. 4번 화자는 자신이 자연에서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 하늘이 나의 게으른 성격을 아시고 너는 그냥 다툴 사람 없는 강산을 지켜라. 하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5번이겠네요. 볼게요. 임금 덕분에 자연에서 속세로 돌아가요? 아니죠. 네, 마지막 수를 보시면 임금님 덕분에 내가 자연에 누워 있다라고 했어요. 속세에서 자연으로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새로운 작품을 들어가 보실게요. 어부사시사입니다. 네, 윤선도가 또 시조를 썼어요. 네, 엄청 많이 썼어요. 한번 보실게요. 어부사시사.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조선시대 초기? 전기? 15세기쯤에 이런 그림이 되게 많아요. 그림 구경 잠깐 해볼게요. 이거 한국사 책에도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일단 배경이 자연이다, 그죠? 네, 여기 뭐 계곡 같고, 여기 절벽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물가에 바위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할아버지 앉아 계신데 이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낚시하고 있어요. 네, 제목이 어부사시사잖아요. 네, 이분이 어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부의 모습과 좀 어기여기 않은 그런 어부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 그죠? 여러분, 어부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어부하면 떠오르는 물고기 잡는 일이 직업인 사람도 어부라고 하고요. 하나 더, 낚시꾼, 낚시인인 어부도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위의 어부는 이게 직업이에요. 이걸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근데 밑에 어부는 그냥 낚시가 좋아서 하는 사람. 네, 이게 직업이 아닌 거예요.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어부 사시사 할 때 어부는 이 밑에 어부예요. 네, 낚시를 즐기는 사람. 그러면 제목을 좀 뜯어보자면 어부는 네, 밑에 어부죠. 낚시꾼, 낚시인이라는 어부고요. 낚시를 즐기는데 사계절. 사계절 동안 낚시를 즐기는 이야기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어부의 사계절을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조선시대 작품에 어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림에도 어부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어부는 낚시를 사랑하는 낚시꾼, 낚시인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어부랑은 달리 이 밑에 있는 이 낚시꾼, 낚시인으로서의 어부는 누가 주로 했냐면 양반들이 주로 했어요. 양반들이 왜 낚시를 좋아하지? 낚시는 어디서 해요? 자연 속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을 즐기고 누리고 네, 이런 것들을 어부의 일을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즐겼던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 나와 있는 조선 전기 후기 통틀어서 예, 조선시대 작품들에 나와 있는 어부는 직업으로서의 어부가 아니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시고 이 어부를 왜 하느냐? 양반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본문을 살펴볼게요.
자, 사시사였죠? 사계절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춘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봄춘자거든요. 그럼 왠지 느낌 오시죠? 아, 춘, 하,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차례대로 나오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네, 차례대로 나옵니다. 한번 보실게요. 춘사 1일 앞개에 안개가 걷고 앞개가 이 개자가 갯벌이란 뜻이거든요. 앞에 있는 갯벌에 안개가 걷고 거쳤어요. 안개가 거치고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외가 어디였죠? 외산, 산이었죠. 뒤에 있는 산에 해가 비친대요. 근데 여러분, 요거 보고 넘어갈게요. 네, 춘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이거를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차례대로 말한다. 요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난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우리는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순행적, 역순행적 이런 얘기들은 소설에서 사건의 전개의 모습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시간의 흐름대로 그대로 차례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구성을 순행적이라고 잘 안 하고요. 추보식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랑 추보식 구성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다시 첫 번째 행으로 돌아오자면 앞개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친다. 어디에 어쩌고 어디에 어쩐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네요. 이거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대꾸법입니다. 네,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거 대꾸법.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뱉더라, 뱉더라. 그러고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그죠? 얘가 여러분 연시조거든요? 지금 우리가 연시조부터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어부사시사도 연시조예요. 총 4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예요. 엄청 길죠. 네, 40개 다 볼 거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네, 우리는 빈출되는 부분만 골라서 볼 건데 어쨌든 얘가 연시조인데 여러분 일단 연시조도요. 양반들이 쓴 거였잖아요. 그리고 연시조는 평범한 평시조를 여러 개 연달아 쓴 거였잖아요. 근데 평시조는 양반들이 쓰는 평시조는 시조의 형식을 정해진 형식을 꼭꼭 지켜서 썼었잖아요. 시조의 형식 중에 이게 있었어요. 3장 6구 45자 내외. 3장 세 줄이어야 하는데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줄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이 어부사시사가요. 연시조는 분명한데 특이하게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 뱉더라 뱉더라. 여러분 어부의 사계절이잖아요. 어부가 뭐 하는데요? 배 타고 낚시 떠나요. 그래서 이 어부사시사에는 특이하게 이 여음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음구가요, 나름 뭔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여음은 추임새, JYP라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나름 뭔가 있어. 배가 떴대요. 배가 떴대. 그리고 두 번째 여음구 여기 보실래요? 이어라, 이어라. 이거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거든요. 그래서 이 어부사시사의 여음구는요, 첫 번째 이 초장 뒤에 바로 나오는 여음구는 배를 띄워서 뭐 이렇게 돛을 펼치고 닻을 내리고 뭐 노를 젓고 이런 식으로 배의 운항과 관련된 여음구들이 나와요. 예. 하지만 여음구니까 JYP 같은 애니까 얘를 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안개가 걷히고 뒤에 해가 비치니까 이제 배 타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밤물은 거의 뒤고 네. 밤물이 밤에 밀려오는 물, 썰물이에요. 썰물. 썰물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 거의 빠졌고 밀물이 밀려온다. 네. 이거 해가 떴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지국총 어서 와? 얘도 지금 보시면 뱃더라랑 이렇게 같은 미묘하게 이렇게 한 칸 띄운 이런 위치에 있죠? 근데 얘도 여음구예요. 근데 얘는 후렴구예요. 왜냐면 얘는 똑같은 게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여음구와 후렴구의 차이. 일단 얘도 사실은 크게 보자면 여음구 안에 후렴구가 들어가요. 예, 여음구라는 말 자체가 운율을 형성하는 네, 리듬감을 부여하는 흥을 만드는 그런 얘라 가지고 얘 안에 후렴구도 들어가긴 하는데 두 개를 구분하자면 여음구는요 일단 반복되는 말이 다 달라요.
우리 추임새는 그때그때 느낌대로 다른 거니까. 근데 후렴구는 정해진 위치가 있고요. 통째로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똑같이. 그러면 후렴구도 의미가 없나? 이거 지국총 지국청 어사와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지국총 한자 무시하셔도 돼요. 우리 그 옛날에 배들은 전부 다 나무배였잖아요. 노도 나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무배에 나무로 된 노를 이렇게 두고 노를 저으면 약간 찌끄덩 찌끄덩 이런 소리가 나요. 찌끄덩 찌끄덩을 한자로 받아 적으니까 지국총 지국총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사와는 그냥 어기어차 얼차 하차 뭐 이런 힘을 내는 그런 소리고, 그래서 이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는 노젓는 소리 또는 이제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얘도 시의 내용과는 둘 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서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운율을 형성하는 이런 애들이 고려가요가 아닌 연시조에 특이하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려온다. 네. 강촌, 강 옆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가 윤선도가 잠깐 머물렀던 곳이에요. 네, 여기에 온갖 고지 뭐지? 온갖 꽃이, 네, 꽃이에요, 꽃.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먼 빛이 더욱 좋다. 강촌에 지금 이 사람은 배를 지금 배 떠라 하니까 배를 탄 거잖아요. 배를 타고 보니까 이 강 마을에 꽃이 온갖 꽃이 다 펴 있어요. 이걸 이제 멀찍해서 바라보니까 꽃들의 색깔이 예쁘게 섞이면서 참 예쁘다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춘사 1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강촌의 봄 풍경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춘사 4를 보실게요. 우는 것이 벚꾸기가. 벚꾸기가? 뻐꾸기. 네. 여러분 뒤에 이 가는 벚꾸기 누가 그랬어? 뻐꾸기가 그랬어. 이런 가가 아니고 주격조사 가가 아니고 의문형 어미입니다.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가? 저기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의문형 어미 서리법이 적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뻐꾸기 있죠, 뻐꾸기. 뻐꾸기가 봄에 울거든요. 그래서 이 뻐꾸기는 봄이라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예요. 버들숲도요. 버드나무 잎사귀가 푸릇푸릇한 잎사귀가 돋아났는데 그게 숲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뜻이니까 뻐꾸기랑 버들숲 이 두 가지는 봄이라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우는 것이 뻐꾸기가, 푸른 것이 버들숲가, 뭐 하는 것이 뭔가, 뭐 하는 것이 뭔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네요. 네, 얘도 대꾸법이 되고요. 의문형 어미를 사용을 했으니까 서리법도 되고요. 그리고 뻐꾸기가 운대요. 뻐꾹뻐꾹 울어요. 그러면 청각적 심상. 그리고 버들숲이 푸르대요. 푸른 색깔. 네, 시각적 심상입니다. 네, 심상도 사용을 했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배 타고 놀아야 되니까 이어라 이어라 노저어라 노저어라 라는 영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어촌. 어촌 두어집이 넷 속에 나락들라. 이 넷, 이게 안개를 말하거든요.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개가 이 강가에 안개가 서려가지고 안개 사이사이로 집 두어 채가 보일랑 말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찌끄덩 찌끄덩. 네, 지국총 지국청 어사 얘는 무시하시고 말가흔. 네, 맑은이란 뜻이요. 맑고 깊은 소에, 소가 연못을 뜻하거든요. 맑고 깊은 소에 온갖 고기가 뛰노나다. 온갖 고기가 뛰어놀고 있대요. 야, 여기다가는 그냥 낚싯대만 던지면 그냥 바로 월척이겠다, 그죠? 네, 그래서 온갖 고기가 뛰어논다 라는 부분에서 풍요로운 자연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춘사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연못에서 바라본 봄날의 흥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계속 보실게요. 이제 하사래요, 하사. 여름입니다.
네, 여름. 이 하사 이 부분이 기출로 되게 많이 나오는 애예요. 한번 볼게요. 연잎해. 연잎? 네, 연잎. 우리 중세국어에서는 두음 법칙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연잎입니다. 그 연근 아시죠? 네, 우엉 친구 연근. 그 연근이 연꽃의 뿌리거든요. 이 연잎은 연꽃의 잎이에요. 연잎이 엄청 크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산 없을 때 연잎으로 우산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연잎에, 그 커다란 연잎에 밥을 싸두고, 도시락 쌌네? 네. 반찬을 한 장만 말. 반찬은 필요 없대요. 밥만 싸래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또 영국어가 바뀌었죠. 닷들어라, 닷들어라. 닷을 들으래요. 닷을 내리면 정박하는 거고, 닷을 들어라라는 건 이제 다시 배가 움직이겠다라는 거니까, 닷을 들고, 이제 구경하다가, 미안해요. 닷을 내려놓고 구경을 하다가, 닷을 들고, 이제 다른 데로, 다른 하플로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시면, 청량립. 이게 뭐냐면, 푸른색의 약립. 이게 삿갓이에요, 삿갓. 푸른색 삿갓. 그 갈대로 삿갓을 만드는데 갈대는 보통 갈색이잖아요. 근데 갈대가 어 익기 전에 갈색이 되기 전에 푸른색으로 삿갓을 만든 걸 청량림이라 그래요. 청량림은 쓰고 있대. 내가 이미 쓰고 있다. 녹사이를 가져와라 했는데 이 녹사이가 도롱이에요. 비오. 그 여러분 여기 이 하나씩 보시면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은 장만 마라. 반찬 필요 없어. 네, 요거 안분지죠. 그리고 청량잎하고 녹사이 있죠? 네, 요거는 여름을 드러내는 시어예요. 지금 삿갓, 모자 썼거든요. 조선시대의 선캡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캡 왜 썼어? 햇빛 가리려고. 그리고 비옷은 도롱이, 비옷이거든요. 비옷은 왜 챙겼어? 여름에 소나기 내리잖아요. 그래서 청량잎과 녹사이 얘네 둘은 여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됩니다. 녹사이 가져오냐? 네. 야, 이거 가져왔냐? 누구한테 묻겠어요? 심부름 해주는 네, 뭐 머슴한테 묻겠죠.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되게 중요해요. 무심한 백구는 하는데 여러분 이 가져오냐? 이거 물어보는 거 서리법. 그리고 무심한 얘가 좀 중요해요. 우리 그 고전시가 작품을 보시면 특히 양반들이 쓴 작품을 보면 무심하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무심하다는 너 왜 이렇게 무심해?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무심이 아니라 없을 무자요. 심. 저 심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없는데 누가 욕심이 없냐면 백구가. 여러분 이 백구는 하얀 마음 백구, 멍멍 백구 아니고 흰 갈매기를 말해요. 흰 갈매기. 흰 갈매기가 욕심이 없대요. 욕심이 없는 흰 갈매기가 내쫓는가 제쫓는가. 흰 갈매기가 나를 따라오는 건지 내가 갈매기를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우리 화자가 탄 배는 지금 닻을 들고 다시 이제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배가 움직이고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갈매기가 한 마리 날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탄 배랑 속도를 비슷하게 가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방향도 비슷해요. 내가 왼쪽으로 좌회전하니까 갈매기도 좌회전해. 내가 우회전하니까 갈매기도 우회전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갈매기를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 갈매기가 나를 따라오는 건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네, 물알체의 경지라고 이해를 해요. 지금 갈매기가 나를 쫓아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갈매기를 쫓아오는 건지 모를 만큼 나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거든요. 네, 나와 똑같아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그래서 여러분, 주로 이 무라일체의 경지다. 내가 지금 자연 속에 팍 퍼묻혀가지고 자연과 거의 하나가 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무라일체라는 거를 좀 드러내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는 소재가 백구예요. 그래서 거의 95%의 확률로 작품 속에서 백구가 나왔다 이러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 무라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백구가 나를 쫓아오는지 내가 백구를 쫓아오는 건지 모르겠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다. 무라일체의 경지입니다. 여기
쫓는가? 네, 가로 끝나면 서리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사 2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여름 강촌에서의 물화일체된 삶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무심한 백구, 욕심 없는 백구가 물화일체의 경지를 뜻하는 거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하사 3을 볼게요. 마람잎에 마람이 이게 마름이라는 풀이 있대요. 근데 이게 그 물에서 자라는 물풀이래요. 그 물풀 잎이 바람이 나니.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 물풀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바람이 부니까 봉창은 창문이거든요. 예, 창문이 서늘고요. 아니, 이 사람 지금 배 타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배를 타고 있는데 창문이 있는 배를 탔어요. 엄청 좋은 배다, 그죠? 윤손도 집이 잘 살았어요. 부자야, 부자. 그래서 윤손도는 귀향을 거의 인생의 절반을 귀향으로 보냈다라고 했었죠. 했죠? 네. 윤손도는 귀향 가서도 되게 편하게 지냈대요.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자 봉창이 서늘코야 시원하다. 그 다음 다 돛. 이거 어디 갔지? 이거 다가 빠졌다. 미안해요. 돛따라라 돛따라라 여기 이 사이에 이 다를 하나 더 여기 그려 넣어주세요. 그려 넣읍시다. 까만색으로 돛따라 다라라 이렇게. 네, 이거 하나 그려주세요. 돛따라라 돛따라라. 이게 왜 다자가 어딜 갔을까요? 돛따라라 돛따라라. 이게 돛이 다시 다시예요. 아니지. 돛은 진짜 돛이에요. 그 배에 깃발 같이 생긴 거. 이건 다시고 얘는 돛 깃발 같이 생긴 거. 이거를 달아래. 돛을 단다는 얘기는 바람 타고 빨리 항해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여기서 닻을 들었으니까 이제 돛을 펼치고 네, 빠르게 항해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여름 두음 법칙 하면은 여름. 네, 여름 바람 정흘소냐 정할소냐 이게 정하다가 정하다 일정하다라는 뜻인데 여름 바람이 일정하겠니? 라는 말은 일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바람이 가는 대로 배를 식여라. 네, 배를 그냥 냅둬라. 그냥 우리 항해 운전하지 말자. 운전하지 말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돛 펼쳐서 바람 부는 대로 배 흘러가게 냅두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는 우회전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가자 라는 거에서 자연 순응적인 태도가 드러나고요. 흥겨움과 만족감도 드러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줘도 나는 그냥 마냥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좋은 상태예요. 이제 종장을 볼게요. 북포, 북쪽의 포구와 그 포구가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 나루터 같은 곳, 남강, 남쪽의 강이 어디 안이 좋을리니? 어디 안이 좋을 리가 있니? 북쪽의 포구로 가도 좋고, 남쪽의 강으로 가도 좋다. 어디든 안 좋을 리가 없다. 나는 그냥 바람 따라 어디든 갈래. 어디든 좋아. 라고 하고 있어요. 하사 3의 내용을 정리하면 배에서 느껴지는 여름의 흔취입니다. 넘어가요. 추사 1. 가을이 됐네요. 물 외에 물. 이 물은 이게 물이 물건할 때 물자인데 속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소. 근데 이 외자는 바깥 외자잖아요. 그러니까 속세 바깥, 세상의 바깥, 자연이에요. 자연에 좋은 일이 어부의 생애가 아니겠냐? 라고 물어보네요.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기에 제일 좋은 게 어부로 사는 거래요. 그러면 이 어부는 누구냐? 지금 우리 화자가 배 타고 지금 낚시하겠다 하고 있죠? 네, 우리 화자를 말합니다. 뱃더라, 뱃더라. 어흥을 웃디 마라. 이 어흥도 어부를 말해요. 어부생애 아니겠냐? 물어보는 표현 서리법을 사용을 했고요. 어흥은 어부랑 똑같은 뜻이에요. 이 옹자가 노인 이런 뜻이긴 한데 네, 어부 노인 어부 할아버지 화자랑 똑같습니다. 이 어흥을 웃지 말해. 저 윤선도 저기 가서 낚시나 하고 있다 이렇게 비웃지 말아요. 왜냐? 이 어흥의 모습을
어부의 모습을 그림마다 그려놨대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수업 시작할 때 그림 보셨죠? 어부 그림. 예. 그래서 이 어부라는 것이 네, 직업 어부가 아니고 자연을 즐기는 양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흥을 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다 그려놨어. 자연을 즐기기에 어부의 생애가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어부의 삶을 즐기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부심. 사계절이에요. 사계절의 흥이 한 가지래. 여기서 한 가지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흥이 난다. 흥이 난다. 전부 다 흥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추강, 가을의 강이 으뜸이래요. 가을강의 흥이 최고래요. 그래서 이 추강은 대놓고 가을이라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이고요. 추사 일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업으로 살아가는 자부심, 이 자부심이 특히 드러나는 부분은 중장, 그리고 가을강의 흥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추사 2로 넘어가요. 수국에 수국이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물의 나라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어부사시사를 윤선도가 보길도라는 섬에 머물면서 이걸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말해요. 보길도라는 섬인데 그냥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여기에 이 마을에 가을이 드니 대놓고 가을이라고 하네요. 고기마다 살쪄 있대요. 풍요롭다는 뜻이죠. 네, 가을의 풍요로움. 다 들어라, 다 들어라. 잠깐 이제 정박을 하고 보고 있다가 이제 닷을 들고 다시 또 항해를 하나 봐요. 만경딩파. 만경딩파는 이게 만경이 엄청 넓다는 뜻이고 이 딩파가 푸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넓고 푸른 물결, 강물결이 슬크지. 실컷, 실컷 용려하자. 즐겨보자. 놀아보자. 완전 신났어요. 지금 가을이 와서 고기마다 살쪄 있고 완전 풍요롭고 풍경도 아름답고 실컷 노니까 인간을 돌아보니 인간을 돌아보니 멀도록 더욱 좋대요. 여기는 속세거든요. 속세와 멀어질수록 좋대요. 속세와 멀어질수록 좋다. 그래서 추사 2의 내용을 정리하면 속세를 떠난 즐거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자는 배를 타고 자꾸만 가는 이유가 인간 세계, 속세를 돌아보니까 이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더 좋아서 자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추사 7 보겠습니다. 흰 이슬이 비꼈는데 이게 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흰 이슬이 내렸는데 밝은 달이 돋아올대요. 이슬이 내렸고 달이 떴대요. 그래서 이제 배를 세운대요. 배 세워라, 배 세워라. 이제 풍경을 보나 봐요. 근데 그 다음 보시면 봉황루가 나와요. 여러분, 이 봉황루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봉황루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동양 판타지라고 볼 수 있는 세계관에서 옥황상제, 뭐, 신선, 선녀,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봉황루는 옥황상제가 사는 누각이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데, 이 봉황루를 주로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황루는 원래는 옥황상제가 사는 곳인데 우리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 경복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봉황루가 묘연하대요. 묘연하다라는 말은 뭔가 아득하다. 보이지 않아. 뭔가 멀리 있어요. 아득해요. 아득하니 청광을 누굴 주지? 라고 하네요. 이 청광이 푸른 빛인데 보통 달빛을 청광이라 그래요. 맑고 푸른 달빛. 예. 이 달빛을 지금 누굴 주고 싶은데 누굴 주지? 라고 해요. 근데 벌써 힌트가 나와 있어요. 봉황루가 아득하대요. 우리 임금님 사시는 궁궐이 너무 멀리 아득하대요. 내가 그러면 이 청광을 누굴 줘야 하지? 원래 이걸 누굴 주고 싶었단 얘기일까? 대충 느낌 오시죠? 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옥토 띄는 약. 이게 옥토가 이게 옥토끼인데 이 토끼는 어떤 토끼냐? 달에 사는 토끼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 쪽에서 달을 보면 토끼가 그거 뭐야?
찍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 아시죠? 유럽에서 달을 보면 그 어떤 여성의 옆모습으로 보인다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달 그림자가 그렇게 보이는데 이 옥토끼는 네, 달에서 절구 찍고 있는 그 토끼입니다. 그 토끼가 찢는 약, 이 약도 엄청 좋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빛도 주고 싶고 이 약도 주고 싶어요. 누구한테? 호객에. 호객. 호객 아니고 호객. 이 호객은 임금님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자가 청광이랑 약을 누굴 주고 싶어요? 임금님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임금님 어디 있어요? 경복궁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아득해요. 근데 우리 화자는 지금 보길도에 있거든요. 보길도가 그 전라도 쪽에 있는 거라서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청광, 약 이것들은 화자가 임금님께 드리고 싶은 화자의 사랑, 정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랑과 정성을 누구에게? 임금님께 드리고 싶대요. 네,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 연군지정이라고 해요. 연군지정. 그래서 추사 7의 내용을 정리하면 가을밤에 느끼는 연군지정. 보통 우리 그 유교적인 관점에서 임금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늘에 빛나는 것들을 보면 임금님을 많이 떠올려요. 해, 달, 그리고 북극성. 네, 요런 것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달이 떴잖아요. 이 달을 보고, 이 달빛 되게 좋은데 우리 임금님 드리고 싶다. 달을 보고, 달 속에 저 토끼가 찢는 저 약 우리 임금님 드리고 싶다. 라고 영군지정의 정서가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동사로 넘어갈게요. 간밤에 눈 갠 후, 눈. 대놓고 겨울이다, 그죠? 겨울을 드러내는 시어. 간밤에 눈이 갠 후에 경물이, 이거 경치를 말해요. 경치가 달라졌대요. 눈이 쌓여가지고 온 세상이 하얗게 된 거예요. 앞에는 만경류리, 앞에는 만경류리, 뒤에는 천첩옥산. 만경유리는 엄청나게 넓고 맑은, 유리처럼 맑은 바다를 말하고요. 천첩옥산은 어, 1000개의 겹으로 쌓여있는 옥으로 된 산을 말하는데 일단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처복산 이거 대구법을 뜻하고 이 만경유리는 유리처럼 넓고 맑은 바다. 천처복산은 겹겹이 쌓인 옥으로 된 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이거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네, 은유법이에요. 어떻게 은유법이냐면 만경유리가 원래 말하고 싶은 거는 바다예요. 근데 이 만경유리 말 자체는 맑고 넓은 유리거든요. 유리. 그리고 천초목산도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눈으로 쌓여 있는 산을 말하고 싶은 건데 여기선 지금 옥으로 된 산, 네, 옥으로 깎아놓은 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경유리랑 천초목산은 간밤에 눈이 내렸죠.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하얗게 됐으니까 산도 눈으로 덮였을 것이고 호수도 좀 얼기도 언 부분은 이제 눈이 쌓여서 예쁘겠죠. 그 예쁜 풍경을 지금 은유법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원래 은유법은 A는 B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서 A는 B에서 A는을 떼버리고 B만 덩그러니 지금 내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은유법입니다. 너무 풍경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까 지금 선계, 신선들의 세계인지 불계, 이게 이제 불교에서의 어떤 이상적인 뭐 부처가 사는 세계인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 성계랑 불계는 이상향, 판타지적인 세상.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살고 싶은 모두가 바라는 그런 유토피아, 천국, 파라다이스 이런 곳이에요. 성계인가 불계인가 인간이 아니로다. 인간 이거는 저는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 인간이 아니라 인간 세계를 말해요. 여기는 인간 세상이 아닌 것 같아. 이 아름다운 풍경, 이 유리처럼 맑고 넓은 바다와 옥으로 깎아놓은 것 같은 이 산, 이 너무 예뻐. 이거는 선계, 신선들의 세계이든지 아니면 저기서 부처님이 나올 것 같아. 그런 세계이든지 이상향 같아. 라면서 이제 감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윤선도가 처음 쓴 게 아니라요. 중국의 시인 이백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엄청 유명한데 어느 정도로 유명한가?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백의 시집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도 이 사람의 시가 막 나와요. 아무튼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산중문답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이 아니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끌어다 썼어요.
왜냐? 표절 아니고 이상향을 제시할 때 이거를 아주 관습적으로 썼대요. 우리 왜 그 인맥이 넓은 사람은 쟤는 발이 넓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씀씀이가 큰 사람 보고 쟤는 손이 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상향,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 너무너무 머물고 싶은 곳 이런 거를 말할 때 야, 여기가 선계인지 불계인지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윤선도도 이거를 익숙하게 쓴 겁니다. 동사 4의 내용을 정리하면 눈 덮인 강촌의 아름다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동사 8 이어서 보실게요. 어부사시사가 좀 길죠. 총 40수라서 여러분 힘내세요. 다 해가요, 다 해가요. 힘내세요. 동사 8 보겠습니다. 물가에 외로운 솔? 솔이 뭘까요? 소나무예요. 네, 외로운 소나무입니다. 근데 보통 이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기 때문에 늘 푸른 나무 있죠. 소나무, 대나무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아 이거는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 지조, 절개를 의미한다. 그래서 충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충신이 되고 싶으니까 선비들은 화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외로운 소나무가 혼자 어떻게 이렇게 씩씩한 거?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지? 네, 물어보는 표현 서리법을 사용을 했고요. 우리 화자가 어, 혼자서도 여기서 혼자는 이제 임금님 곁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부사시사는 윤선도가 유배 가서 쓴 건 아니고요. 계속되는 유배 생활에 이제 그 좀 뭔가 좀 현타가 와가지고 잠깐 벼슬을 쉴 때 쓴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보길도에 혼자 있지만 나는 씩씩하게 이렇게 그래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요. 머흔 구름 한 티 마라. 세상을 가리운다. 머흔 구름 이거는 먹구름을 말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연구가 배 메어라예요. 배 메어라. 이건 처음 나왔죠. 배 메어라. 배를 매다. 배를 묶어요. 왜? 이제 뱃놀이 끝났어요. 뱃놀이 안 할 거래요. 왜냐면 먹구름이 떴거든요. 먹구름이 뜬 건 비가 온다는 뜻이니까 이제 비 맞으면서 뱃놀이 할 수는 없으니까 배를 매는 건데 먹구름을 한치 말해요. 이 한은 이제 가슴에 한이 쌓이다 할 때 그 한인데 원망하지 말아요. 아, 저기 먹구름이 떠가지고 더 못 놀고 이렇게 원망하지 말아요. 왜냐면 이 먹구름은 까만 구름이니까 세상을 가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머흔 구름 한 티 마라 세상을 가리운다. 이거 하고요. 여기 종장하고 또 비슷하다. 이거 봐요. 파랑셩을 염티 마라. 파랑셩은 파도 소리예요. 파도 소리를 이게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파도 소리 싫어하지 말아요. 왜냐? 딘헌을 막는도다. 딘헌이 시끄러운 소리거든요. 파도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를 막아준대요. 이거 뭔가 뭐를 뭐 하지 마라. 뭐를 어떻게 한다. 뭐를 뭐 하지 마라. 뭐를 어떻게 한다. 이거 네, 대꾸법이네요. 그죠? 대꾸법이고 하나씩 찾자면 먹구름 원망하지 마라. 세상을 가려준다. 이 세상은 속세를 말해요. 파도 소리 싫어하지 마라. 딘헌 시끄러운 소리를 막아준다. 이 시끄러운 소리도 자연에서 나요? 속세에서 나요? 속세에서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먼 구름하고 먹구름하고 파랑성, 파도 소리는 화자를 속세로부터 차단시켜주네요. 그쵸? 네, 그래서 속세와 단절을 소망하는 내용을 대꾸법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속세를 차단시켜주는 두 가지가 머흥구름, 먹구름하고 파랑성, 파도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사 8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속세의 번잡함을 가려주는 먹구름과 파도소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사 10을 보실게요. 어부사시사가 총 40수의 연시조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0수씩 적었어요. 이게 진짜 찐 마지막입니다. 보실게요. 어와, 저물어 간다. 해가 저무나 봐요. 연식이 맞다투다. 마땅투다. 마땅투다. 마땅하다. 네, 연식은 휴식이에요. 이제 해가 지니까 쉬어야겠다. 누워야겠다. 쉬어야겠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배를 이제 대는 거예요. 파킹하는 거예요. 가는 눈, 뿌린 길. 눈이 뿌려졌대. 그러면 이 눈도 예, 겨울을 여기 왜 여기 있니? 겨울을 드러내는 시어인데 이 눈도 대놓고 겨울을 드러내고 있고요.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뒤 흥치며 걸어가서. 자, 이게 뭔가 눈이 가늘게 내리고 있고 그 길에 붉은 꽃이 흩어져 있대요. 어, 겨울에 꽃이 있나? 이거는 그 진짜 꽃일 수도 있고요. 매화 같은 애들은 눈 속에서도 피니까 진짜 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뱃놀이 이제 끝나고 뱃놀이가 나름의 파티니까 뭔가 이렇게 뭘 뿌려가지고 뭐 꽃가루 뭐 이런 거 네, 뿌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엄청 지금 흥이 올랐어. 흥겨워하면서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셜월, 여기도 눈설자가 있네요. 그래서 이 셜월도 네, 겨울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길도 같이 아니, 눈도 같이 표시해 주세요. 셜월. 네, 눈 내리는 달이 셔봉. 이게 서쪽 산 봉우리.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달이 눈 사이로 보이는 달이겠죠. 눈이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눈 사이로 보이는 달이 서쪽 산의 봉우리를 넘어가도록 송창, 소나무 그림자가 비치는 창문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소울이 나왔죠. 이 얘의 그림자예요. 이 송창을 비겨 있자. 비겨 있는 거는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지막 부분은 눈 내리는 밤의 흥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요. 화자. 화자는 작가 자신으로 보시면 돼요. 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고 있고요. 우리 화자의 정서 태도는 어지러운 인간 세상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안분지족, 안빈낙도 하고 있습니다. 만족이니까 안분지족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이거 중요하죠. 하나씩 볼게요. 먼저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무슨 구성? 추보식 구성이었고요. 대꾸법, 반복법, 비유법, 아까 은유법 있었죠?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음과 후렴구를 배치해서 네, 흥을 돋우고 사실감을 더했대요. 이 부분 조금 더 보자면 여음, 초장 뒤에 나오던 애였어요. 뱉더라 뱉더라, 뭐 이어라 이어라 이런 애들이었는데 출항부터 배가 이제 출발하는 것부터 귀향까지 배가 이제 돌아오는 것까지 어부의 하루 일과를 아주 정연하게 보여줬고 잘 정리해서 보여줬고 후렴은 네, 중장과 종장 사이에 있었죠.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얘는 노저을 때 노를 젓는 소리 그리고 노저을 때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지국총 지국총 이게 찌끄덩 찌끄덩 하는 그 노젓는 소리라 그랬죠. 그리고 어사 아샤 뭐 아자 이런 거 노저을 때 외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고 자연에서 사는 흥겨움과 활기를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내준다. 그래서 이 어부사시사는 일반적인 시조와 다르게 아주 센세이션한 연시조였어요. 여음과 후렴구가 규칙적으로 있었으니까. 이 덕분에 이제 시상 전개의 사실감을 부여해주고 강호에서 느끼는 흥취를 북돋아줬고 그리고 평시조의 단조로운 흐름에 변화를 주는 역할도 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오늘의 미션은 bit.ly 지국총 지국총 요거로 접속하셔서 미션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강의를 다 보시고 들어오시라고 제가 주소를 여기에만 남겨놨습니다. 안에 있는 문제들 한번 꼭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자료실에 문제지랑 해설지도 있어요. 해설지는 대신에 매주 금요일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시고 보게. 자,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